자,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다들 숙지해 오셨죠? 아니, 이제는 뭐 선생님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왜었어요? 야, 핑계 대단한 핑계다. 수업 빠졌다고. 훌륭해. 수업 빠졌다고 지금 몰라서 못 해왔대. 동영상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 보니까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숙제 안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똑같아. 차이가 없어. 차이가. 이 3방식 용어를 다 익히고 와야 오늘 이론 바로 들어갈 때 제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3방식에 원가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비교 방식이 있고 또 수익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새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새 것은 아니니까 얼마만큼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방식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미 거래된 다른 놈하고 비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래된 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거래가 되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시장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비교한다는 게 이미 거래된 거하고 비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거래가 됐다는 거는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 이렇게. 그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서 외우면은 그게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니란 뜻이 아니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네. 뭐,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이미 말을 뱉은 거니까. 자, 이제 수익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대칭적이에요. 이게 좀 대조적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건물 지을 때 고급 자재 사용하고 뭐 내장재도 고급 다 하고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놨지만 이 주변 지역이 상권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봤자 수익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높게 평가할 수가 없죠. 이거는 주로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수요자 입장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입장, 수요자 입장,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는 입장. 됐나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방식의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고요. 적산법이 있는데 여기 가격 구하는 방법,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여기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도 더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제 이거를 마무리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아주 조금 일부만 들어가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낮기 때문인데 여기는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다음에 이게는 수익 분석법이에요.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이제 그 다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있어요.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은 적산가액,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해서
비준가액, 비준가격 이렇게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상가액을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자, 이게 적산법에 의한 시산임료를 적산임료,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임료.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뜻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그만큼 여기 이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체가. 그래야 그 다음이 이제 또 설명이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공식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위에 요인이 이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적산가액을 구하려면 일단 그 평가 대상 물건을 새로 만들 때 들어간 돈을 계산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그거를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이거는 새것의 가격이죠. 이건 새것의 가격이잖아요. 근데 낡아지거나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지어놨는데 동네 애들이 밤에 붉은 라카로 그냥 페인트 칠해놓고 이러면은 페인트 새로 칠해야 되잖아요. 페인트 새로 칠해야 되는 만큼은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미 감가가 발생해요. 아무리 새거라 해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치 하락하는 부분을 빼야 돼요. 그걸 감가수정이라고, 감가수정. 그 금액을 감가수정액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산가액을 구해요. 다음에 적산임료는 이거는 이제 공식 정도만 기억하시죠.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그래요. 필요재경비를 더해서 요거를 순임료라고 할 수 있어요.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 기대이율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기대이율. 다음에 이제 비준가액을 계산하는 거는 아까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그랬죠.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이게 비교 방식은 자, 그 사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사례를. 그리고 사례하고 이제 이게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모든 요인에서 똑같으면은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지만 모든 요인에서 똑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수정 작업할 때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고요.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고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게 있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항목이 많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실제는 더 많아요.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건 더 많습니다. 이게 지역 요인 안에도 또 들어가고 개별 요인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뭘 해서 수정 작업을 해서 특히 사시지개예요. 사시지개. 특히 사시지개. 요 네 가지 사항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없다면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차이가 있으면 이제 수정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비준임료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해요. 환원율.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다음에 이거 수익임료는 수익순임료에다가 플러스 필요재경비. 플러스 필요재경비 하는 거는 이 위나 아래나 똑같아요. 위나 아래나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익순임료고, 이거는 이 원가 방식에 의한 순임료를 말해요. 근데 이것들은 이 정도고요. 이 임료 구하는 거는 이런 정도로 뭐 더해서 필요재경비 더해서 하는구나 라는 정도지 이론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요 위에 가격 구하는 것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용어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440쪽에 하면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 시산가액 조정을 해야 돼. 시산가액 조정. 그 시산가액 조정은 지금 그 세 방식에 의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각각 다를 수가 있죠.
적산가액과 비준가액, 수익가액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를 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하느냐, 조정 방법을 봐야 돼요. 460쪽에 니은에 그 조정 방법에서 460쪽에 니은에 시산가액 조정 방법에서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구해진 3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평균이 아니라 돼 있잖아요. 산술평균 아니라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 하고 있죠. 가중치를 두어. 일종의 뭐란 얘기예요? 가중평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줄에 주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된 방법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합리성 검토. 오늘 이따가 이제 물건별 평가의 주된 방법이 뭔지도 이제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자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1쪽에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 지난번에 한번 풀었었죠. 그래서 이번은 그냥 그 가중치라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가중치에서 그 보기에 보시면은 맨 밑에 있죠. 보기에 맨 밑에 5개 있잖아요. 보기가 가중치 원가 방식은 20%, 비교 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를 달리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달리하여 이렇게. 여기 이제 가중평균되고 앞에 우리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기대수익률 계산할 때도 확률을 곱해서 더해서 가중평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산가액 조정을.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원가 방식 이제 들어갑니다. 맨 위에 원가 방식. 자, 462쪽 이제 원가 방식 개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을 보시면 되겠죠. 원가법은 원가 방식 중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조달 원가 요놈하고 감가 수정 요놈 두 놈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밑에 산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적용 대상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장단점에서 한 개씩만 체크하겠습니다.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C입니다. C.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 유효합니다. 조성지, 매립지는 금방 새로 만든 거죠. 금방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뚝딱뚝딱 물리적으로 만든 거예요?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 전환. 그 용도 전환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원가 방식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점에.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단점에 A 보세요. 단점 A.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하다.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것만 이렇게 만들듯이 토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듯이 토지를 만들 수는 없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어떤 점에서 용도 전환을 할 때는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의 그 장점에 하나, 단점이 하나, C와 A죠. 그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재조달 원가를 보십시오. 463쪽에 재조달 원가. 자, 이제 이런 정리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요거 요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요거 이제 다 해야 되고. 왜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지워버려서. 썼어요. 다행이네. 뭐 하는 방법은 많죠. 다시 동영상 보면서 캡처하면 되지. 요새는 뭐 아주 기술이 좋아서, 그죠? 그 동영상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이게 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TV 화면을 사진 찍으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자, 요거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여기 감가 수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씩 있어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뜻을 물으면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요. 자,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수식어가 있긴 하지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준공 시점 현재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러면 안 돼요. 또 신축 시점 현재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현재 시점 해도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기준 시점 현재.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에 새로 재취득 또는 재생산이요. 새로 재생산하는 거요. 새것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새것 가격. 자,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거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465쪽이 있는데 요것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만. 자, 거기에다 뭘 해야 되냐면 산정 방법에 도급 방식 기준. 이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는 자가 건설의 경우라도 적정 이윤을 고려하라는 의미예요. 적정 이윤 고려. 자가 건설일지라도 적정 이윤을 고려하는. 이 자가 건설이면 자가 건설이.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의 경우 그 공사비 내역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 공사비 내역에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건물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할 때 공사비 내역을 입수를 했어요. 그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건축업자가 다른 사람이 지어달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돈 들여서 지어주겠냐고요. 그죠? 객관적인 그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된다? 적정인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거기 465쪽에 보십시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하고 있죠. 자, 뭐를 묻고 있어요? 묻는 게 뭐예요? 묻는 게.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하고 있죠.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부터. 왜냐면은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 대지 면적은 4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1250제곱미터이다. 연면적 1250제곱미터가 내가 필요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재조달 원가를 뭐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1250으로 나눠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묻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제곱미터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전체 재조달 원가가 아니라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이기 때문에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1250이 필요하다고요. 400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읽을 때 필요한 자료와 필요하지 않는 자료를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문제를 읽을 때부터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2번, 3번 읽지 말고. 아시겠어요? 다음에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이 자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죠.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만 원이에요.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 거예요. 간접 공사비가 3천이에요. 공사비 합계가 3억이죠. 자, 이게 언제라고요? 준공 당시에, 준공 당시. 자, 그럼 3억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3억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를 고려해야 된다? 이윤을 고려해야 된다. 3억 6천까지 가야 돼요. 3억 6천까지.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준공 당시 3억 6천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시점 수정.
이런 걸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시점을 바꿔야죠. 언제로? 기준 시점으로 이렇게. 현재로 하면 안 돼요. 기준 시점으로 해야 돼. 기준 시점. 자, 그동안에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기준 시점 현재 135죠. 그럼 그동안의 가격이 35% 올랐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100분의 135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이에요. 100분의 135. 원래 100이었는데 이렇게 올랐죠. 그럼 100분의 135 하면은 1.35가 되겠죠. 예, 간단하게 그냥 1.35 해도 돼요. 계산기 두드릴 때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기준 시점 현재 전체 제조달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걸 계산기 미리 두드리지 말고 나중에 다 하고 두드려요. 나중에 뭘로 나눠야 돼요? 1250으로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계산하면은 388800 나오나요? 자, 이렇게 적정 이윤을 고려해야 되고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 준공 당시가 아니고 신축 시점 현재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계산이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계산할 때도 이게 다 필요하다고요.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이 됐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종류. 자, 요거는 이제 순수 이론 문제예요. 이거는 순수. 이건 계산할 때도 다 필요하고 이론으로도 필요하고.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어요. 자, 복제 원가는 물리적인 동일성이에요. 물리적 동일성. 쌍둥이를 만드는 거고요. 얘는 기능적 동일성이에요.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 물리적 동일 얘는 여기 이제 복제 원가가 여기 제조달 원가에 들어갈 때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 원가가 여기 들어갈 때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뒤에 감가수정이라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죠. 감가수정이라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복제 원가가 여기 들어갔을 때에는 뒤에 감가수정이라는 작업을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고려해야 돼요. 모두 고려해야 돼요. 자, 근데 대체 원가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고려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없어요. 자, 왜냐면은 자, 제가 출강했던 학원 중에 층고가 거의 4m 되는 학원이 있었어요. 한 층이 4m예요. 한 층이 4m인데 지금 이 건물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별 지장 없어요. 이거보다 낮은 학원도 있어요. 천장이. 근데 그 학원은 단상도 이거보다 더 높았고요. 여기도 더 높았어요. 예, 그냥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 임차인들이 뭐 식당이라든가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이거를 3m만 하더라도요. 3m로 하면은 몇 미터? 12m잖아요. 3m만 하더라도 이 건물의 기능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기능상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그 건물을 평가한다고 복제 원가로 평가하게 되면은 요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 요렇게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 누가 더 많이 들어요? 얘가 돈이 더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16억이라고 칠게요. 이거는 12억이라고 칠게요. 자,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가치가 그만큼 나가나요? 아까 기여의 원칙 했잖아요. 생산비 합이 아니라고요. 기여도의 합이라고요. 지금 가치는 얼마 가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12억 가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돈은 16억 들었지만. 근데 여기다 지금 복제원가를 쓰면은 여기다 16억을 쓸 거 아니에요. 16억만큼의 가치가 나가지도 않는데 16억 쓸 거 아니에요. 뒤에 뺄 때 무슨 감가를 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낡아진 거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주변 환경이 변해서 이거 다 해야 돼, 다. 근데 요 놈은 처음서부터 12억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12억 넣을 거 아니에요. 대체원가 들어가면은 이미 뭐가 빠진 상태예요. 기능적 감가가 빠진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대체원가가 들어갈 때는 뒤에 작업할 때 기능적 감가를 또 빼면 안 되죠. 이중감가가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만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적으로는 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복제원가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대체원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얘도 필요는 한 거죠. 자, 요게 이제 1, 2, 3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됐죠? 재조달 원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보실 때에도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요. 그 464쪽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단위 비교법만 옆에다가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단위 비교법이에요. 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감가 수정으로 가고요. 자, 감가 수정도 1, 2, 3 세 가지예요. 첫째, 감가 요인이에요. 감가 요인 하면 이제 물기경 합니다.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물리적 감가는 기능적 감가와 함께 내부 요인에 의한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 요인이에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미. 달동네 고급 빌라 있잖아요. 달동네 고급 빌라. 자, 고급 빌라를 짓는데 내부 상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고급, 휘황찬란한 고급 상태 그대로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외부 요인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이런 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그 지역이 상권이 죽어요. 그 인근역 쇠퇴, 이거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예요. 그 외부 요인이에요. 맞잖아요. 그 지역이 쇠퇴하는 게 그 내부 요인이 부동산? 부동산 내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표현들을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 쇠퇴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 외부 요인이니까. 그 부근 환경과 부적합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 또는 시장성 감퇴.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져.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건 그 부동산의 내부 요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 무슨 감가? 그것도 경제적 감가. 이렇게. 됐나요? 자, 얘네들은 내부 요인이요. 조금 전에 설계 불량 뭐라고 그랬어요? 설계 불량. 설계가 불량한 거 새집이라도 그거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설계가 좀 안 좋은 거. 또 과다설비, 과소설비. 과다설비, 과소설비 모두 다 기능적 감가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 과다한 것도 문제고 과소인 것도. 과다한 이 과도죠. 아까 조금 전에 이거 층고가 너무 높은 거. 층고가 너무 높은 것도 이거 안 좋은 거죠.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전부 다 뭐라고요? 기능적 감가. 형식의 구식화. 이게 뭘까요? 형식의 구식화. 이거 기능적 감가. 형식의 구식화. 기능적 감가예요. 이걸 물리적 감가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 서울의 일부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기름 보일러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게 형식이 구식화예요. 구식인 걸, 그 상황에서는 구식인 걸 갖다 설치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새 거라도 무슨 감가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새 거라도. 아시겠죠? 제가 우리 애한테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스마트폰 사준다고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근데 포장 뜯지 않은 2G로 사주면, 포장 뜯지 않은 2G로 사주면, 물리적 감가는 없어요, 그거는. 물리적 감가는 없는데, 기능적 감가는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쓰고 있는 삼성 갤3 만약에 포장 안 뜯었다 할지라도, 포장 안 뜯은 새 거라 할지라도 무슨 감가가 있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가 있는 거죠. 지금 갤3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쓰고 있는 애가 우리 애예요. 우리 애는 갤7 엣지를 쓰고 있어요. 저 지금 5년 8개월째 쓰고 있어요. 근데 고장이 안 나. 고장 좀 났으면 좋겠어. 예? 느려지지. 근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제가. 기다리면 되지, 그거야. 기다리면 되지. 저 기다리는 건 잘해요, 제가. 기다리는 걸 잘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일하면서 기다리면 돼,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일해요. 스마트폰으로도 일해요, 저는. 지금 여기 오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일하면서 왔어요. 스마트폰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으로 원고 작업을, 초벌 작업은 다 해요. 웬만한 건 해요. 예? 아니, 근데 뭐 이것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새 걸로 쓸까요? 요 고정나무 쓸게요, 고정나면. 예? 그래요? 그럴까? 아무튼, 이 기계가 정말 성능이 좋아요. 이게 뭐 카메라도 좋고, 정말 갤3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 작업하는데도 전혀 지장 없고요. 그 초벌 작업, 원고, 교정 보고 이런 것들 있죠. 웬만한 작업들을 다 이제 초벌 작업 해놓고,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 있을 때 이제 조금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고 작업 되는 거예요. 저는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그 이동 시간 동안에 할 게 없잖아요. 잠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자, 기능적 감가 그런 거예요. 기능적 감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에요. 건물하고 부지가 부적합한 거. 건물하고 부지가 안 맞는 거. 이거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은 이 외부예요. 이 외부. 이 외부라고요.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거 관계잖아요. 건물하고 부지 관계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은 이거는 기능적 감가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얘는 무슨 원칙과 관계 있다 그랬어요? 적합의 원칙과 관계 있죠?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고요. 물리적 감가가 제일 쉬워요. 뭐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변동의 원칙과 관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감가 요인이에요. 그게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기경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 있는데 그 건너뛰고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해 보세요. 자, 건너뛰어서 471쪽이죠. 470쪽이죠. 이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에서는 이 감가 수정이라는 표현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고요. 감가 상각에서 감가 상각이라는 말은 기업회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얘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경제적 가치. 이 경제적 실제 가치가 얼마가 나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여기는 원가 배분이라 그래요. 배분. 원가를 배분한다 그래요. 원가를 배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00원짜리 인쇄기를 사서 인쇄업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듣고 있죠? 인쇄기를 사서 인쇄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인쇄할 때 한 장 인쇄하면은 인쇄비가 한 장당 얼마라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원가 계산해요. 원가 계산. 종이 한 장 값 10원, 잉크값 5원, 전기값 5원, 인건비 20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듣고 있나요? 안 듣는 것 같아. 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윤까지 붙여서 한 장에 얼마 이렇게 할 때
기계값도 넣어야 되지 않나요? 기계값도 넣어야 내 기계 1,000만 원 주고 산 거 내가 원가를 뽑을 거 아니에요. 원가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계값이 다른 종이는 한 장 인쇄할 때 종이 한 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기계는 요거 기계 한 대 가지고 인쇄 한 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많은 그 인쇄하는 그 종이에다가 골고루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요걸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이제 똑같이 나누는 거. 그래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온 손님한테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습니다. 1,000만 원. 기계값을 첫 손님한테 다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첫 손님. 뭔지 아시겠죠? 첫 손님한테 1,000만 원을 다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걸 총 한 10년 쓰면 10년간 골고루 나눠야 되고 일단.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씩. 그럼 1년에 10만 장을 인쇄를 한다면 100만 원을 10만 장에다가 골고루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장당 기계값으로 10원 반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을 그렇게 예산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장당 받은 그 인쇄비 안에 10원, 10원, 10원씩 있던 걸 다 모아 놓으면은 기계값 100만 원 1년 동안 원금을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배분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이 감가상각이라고요. 자, 그러면 1년 지났으면은 장부에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죠. 이제 아직 900만 원 더 뽑아야 돼. 자, 요거는 뭐냐? 1년이 지났을 때 이 기계값이 900만 원일까요? 하는 거예요. 기계값이 900만 원일까요? 시장에 내놨을 때? 요 경제적 가치. 보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요. 그게 900만 원보다 보통은 더 아래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산 이후에 이 기계 생산하는 회사가 생산량을 줄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계를 더 좋아해. 저 겔슬이 더 좋아해요. 뭐 이런 것처럼 이 기계를 더 좋아하는데 생산량은 줄었어. 생산량은 줄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값이 이제는 1,000만 원 주고 못 사요. 새 거 살려면 1,300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새 거 살려면 1,300을 줘야 돼요. 근데 내 거는 새 것은 아니지만 1년밖에 안 썼거든. 새 거라면 내게 얼마짜리예요? 1,300짜리인데 내 거 얼마밖에 안 썼어요? 1년밖에 안 썼다고. 10년 중에. 그러면은 1,000만 원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특별히 신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는 집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사는 집 분양받을 때 얼마 분양받았어요? 800 받았어요? 지금 얼마 해요? 1,000만 원 넘잖아요. 낡아졌잖아요. 낡아졌는데 지금 더 받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땅값 올라간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땅값 올라간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것 가격은 더 올라갔거든요. 새것은 더 비싸요. 새것은 더 비싸고 낡았기 때문에 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받을 때 새것 가격보다 지금 시점에 새것 가격이 많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얼마 안 썼다 이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옛날에 그 돈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지은 집은 지을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지을 당시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30년 지난 후에 2,000만 원 넘게 받았다고요. 2,000만 원 넘게.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까지 받았어요. 이제 이 복지 성격 때문에 이게 수용되면서 이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 돈 받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못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아무튼 그거는 지을 때 1,000만 원 들여줘서 30년 쓰고도 2천만 원 넘게 평가가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새 거라면 훨씬 더 비싸단 말이에요. 새 거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은 재조달 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 얘는 취득 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이 값이 변하지 않아요. 첫 해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빠질 거 아니에요. 둘째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2번 빠지는 거고요. 셋째는 1,000만 원에서 3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1,000만 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1년 지난 시점에서 새것 가격이 1,300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1,300에서 빼야 되는 거고요. 자, 인기가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또 생산을 많이 했어, 또 이 회사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제 새 것이 1,200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1,200에서 2년 쓴 것 빼야 돼요. 항상 요거는 그 기준 시점 현재 새것 가격을 새로 조사해야 돼요.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여기서는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 감가 적용이 잘 돼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 적용이 돼요. 토지에도 감가 적용돼요. 경제적 감가, 관찰 감가 이런 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안 돼요. 안 되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자, 여기 1, 2, 3죠. 감가인 물기경 구별해야 돼요. 어떤 게 경제적 감가인지 어떤 게 기능적 감가인지. 그러니까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 구별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여기는 내용연수법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용연수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해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방법을 말해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똑같아요. 상환기금법은 특징이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이자 고려. 이자를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예입니다. 예.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 그랬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467쪽을 보시면 돼요. 내용연수법의 정액법을 보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푸는지. 뒤에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은 501쪽을 보세요. 501쪽을 보시면 6번 있죠. 6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하고 있죠. 자, 그 보시면은, 자, 다시 여기서도 준공 시점이 나왔어요. 지금 뭘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게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질문을 보면은 뭐를 계산해야 되는구나,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야죠.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일이에요.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났죠. 자, 5년 지났는데 요 문제에서는 다행히도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를 2억 알려줬죠. 자, 요거는 수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수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를 그대로 알려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 연수는 50년인데 감가 수정은 정액법으로 하래요. 그는 매년 감가액이 똑같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소리는 50등분이죠. 50등분. 맞나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직 아니에요.
50등분인데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율이 10%가 있죠. 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매년 감가액이 이제 중요해요.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이 전체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이걸로 나누기를 하는데 재조달 원가를 그대로 나누면 안 돼요. 2억을 그대로 나누면 안 되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있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가 있으면 그만큼을 뺀 거를 나눠야 돼요. 그거를 총감가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에서 뭘 뺀 거? 잔존가치.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감가액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2억을 그대로 50등분 하면 안 되고 2억에서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2천만 원 10% 남는 게 있으니까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억이면 여기 2억이면 2억을 다 50등분 하는 게 아니라 50년 뒤에도 얼마가 남는 게 있으니까 2천만 원 남는 게 있으니까 얼마를 1억 8천만 원을 50등분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요거를 몇 등분 해서 50등분. 2억은 이제 2만만이죠. 2만만. 자, 이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나누기 하면 360이 나올 거예요. 이 360이 뭐라고요? 매년 감가액이요. 1년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360씩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억을 그대로 50등분 하면은 얼마지만 400이잖아요. 2억을 그대로 50등분 하면은 400이지만 2억을 다 50등분 하는 게 아니라 50년 지난 후에도 2천이 남는 게 있으니까 1년에 360 해서 50년 갔을 때 눈 뜨시고요. 예, 그랬을 때 2천이 남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1년에 360이니까 지금 이거 몇 년 지났어요? 5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 곱하기 몇 해야? 5해야 감가 수정액이 된다고. 1800. 됐습니까? 이게 무슨 법? 정액법이라 정액법. 정률법은 뭐예요?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이 똑같은 거. 매년 감가율이. 예, 매년 감가율이 똑같아서 이거는 맨 뒤에 가면 있어요. 맨 뒤에.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549쪽에 가시면은 맨 뒤에 549쪽에 40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은 묻고 있어요. 549쪽에 40번 원가법에 의한 공장 건물의 적산 가액은 신축 공사비가 얼마예요? 8천만 원이고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30일이고 기준 시점은 2017년이에요. 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요? 그대로 가도 돼요? 이거는 수정을 해야 돼요.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8천만 원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밑에 건축비 지수가 2015년은 100, 2017년은 125니까 그동안에 25% 올랐죠. 그러면 1.25를 곱해야 돼요. 1.25를 100분의 125, 1.25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8,000 곱하기 어떻게 해요? 여기다 쓸게요. 8,000 곱하기 1.25 해야 되죠. 그러면 1만만 나오나요? 나왔죠? 이게 뭐라고요? 재조달 원가예요. 자, 그럼 요걸 이제는 요걸 뭐로 바꾸면 돼요? 이제 2억을 생각하지 말고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자, 1억인데, 자, 여기는, 내용연수 만료 시 얼마가 남는지를 알려준 게 아니라, 뭘 알려줬어요? 전년 대비 잔가율 알려줬죠. 이게 1억인데, 전년 대비 잔가율 몇 프로? 이게 뭔 소리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70% 떨어진다, 30%가 감가가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1억짜리가 1년 지나면 약 70%면은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30% 정도죠, 30%. 첫 해 30% 까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 남는 거예요? 70%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는 70%, 7천만 원이 1년 뒤에 적산가액이에요. 그러면 또 1년 지나면 요것에 다시 70%가 남는 거예요. 그럼 77이 49죠. 요거를 또 한 70% 하면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돼요. 요 정도.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는 2100이 되죠. 요 위에 거는 금액으로는 3000이죠. 자, 정액법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라는 것은 정률이 30%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정률이 30%다. 전년 대비 잔가율이 몇 프로다? 70%다. 전년 대비 잔가율이 80%다. 그러면 정률은 20%다. 이렇게. 자, 이러면은 지금 2년 지난 건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년 지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년 대비 잔가율 70%고 신축 공사비는 준공 당시 제조달 원가로 적정하며 감가 수정 방법은 공장 건물이 설비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정률법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지난 거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1억에서부터 몇 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2번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7천만 원, 두 번째 떨어뜨리면은 4,900만 원. 거의 반값이 된 반. 2년만 지났는데 반값이 된 거죠. 됐나요? 자,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정액법이 더 쉬울까요? 정률법이 더 쉬울까요? 정율법이 더 쉽죠. 정률법은 1억에다가 곱하기 0.7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1억에다 곱하기 제조달 원가에다가 곱하기 0.7 두 번만 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잔가율 알려준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출제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대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질문할 때 정액법이 더 쉬운 방법이요, 정률법이 더 쉬운 방법이 하면 정액법이 더 쉬운 방법이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률이라는 숫자 있죠. 정률이라는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률은 1 빼기 n제곱근 루트, 여기가 제조달 원가, 여기가 잔존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 공식 외워가지고 이거 계산해야 돼요. 이거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률법이 더 어려운 겁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이렇게 40번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몇 초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론적으로 해야 돼. 이론적으로. 죄송합니다. 몇 초 아니에요. 몇 초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 이렇게 비교할 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한 건 누구? 정액법.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정률법.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비교한 정률법, 정액법. 상환기금법은 요거보다 아래요. 이게 상환기금법은. 왜냐하면은 얘는 이자를 고려하죠. 정액법보다는 적은 돈을 감가를 해서 회수를 한 자금을 적금 붓는다고 보는 거예요. 얘는 상환기금법은 적금 부었을 때 달성되는 금액하고, 정액법은 적금 붓지 않고 그냥 금고 속에 넣어놨을 때 달성되는 금액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기금법이 금액이 더 적습니다. 적은 금액을 넣어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 상환기금법이 금액이 제일 적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일단 저걸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이론적으로 보실 때 그 정액법과 정률법은 상세히 비교를 해야 됩니다. 상세히 비교를 하시고요. 그 정액법의 467쪽에 정액법의 가와 특히 다라, 공식은 뭐 나중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도 가와
다라 이렇게 공식은 나중이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가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되죠. 가의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밑에 도표는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타이틀만 기억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연수법 말고도 뭐가 있어요? 내용연수법 말고도 관찰감가법도 있고 분해법도 있고 시장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이거는 10년간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조금 언급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감가수정 방법에 등장하는 애들이다라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정액법, 정률법이죠. 상환기금법까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좀 쉬고요. 이제 비교 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제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